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이 감정을 사랑이라고 말하면 그게 사랑인가요? 재미로 해본 거예요. 생각이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다. 이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석이 이루어지는 중간 과정에서 이제 팔란티어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 보시고 뭔가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 싶으시면은 최소 이 2개 정도는 보시게 된다면은 온톨로지의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객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분석해달라고. 자, 고객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팔란티어가 고객에게 가장 처음으로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분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이걸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 설정을 먼저 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고객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을 하고 싶다고. 고객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사랑을 정의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니까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야만 이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랑이란 게 사람마다 정의가 다르잖아요. 시대에 따라서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기준이 달라지게 되면은 내 마음의 상태가 사랑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게 되게 애매해지게 돼요. 그래서 정의를 내릴 때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 그러니까 누구나 납득할 만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기준, 고유한 속성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내 마음 상태가 사랑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요. 사랑에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3가지의 사랑은 분명 다른 종류의 감정인데 왜 모두 똑같이 사랑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다 다른 감정이잖아요. 그 이유는 이 각각의 사랑들에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통적인 속성이 사랑의 절대적인 속성에 가까울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공통 분모에 해당되는 속성을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볼 겁니다.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고 그 마음이 계산적이지 않을 때예요. 이 2개가 저는 공통적인 속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사랑의 절대적인 속성이라고 제 나름 정의를 내리고 이 기준에 맞춰서 얘기를 한번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누군가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관계라는 게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관계라는 게 형성이 되려면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이랑 관계가 형성이 되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부모 관계 자식조차도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엄마의 임신을 통해서 출산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 이 혈육이라는 조건이 필요하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같고 성격이 좀 맞아야 되고 대화도 통하고 학교도 같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애인 관계가 되기 위한 조건 뭐가 있을까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애인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이 2가지만큼은 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을 거라는, 내 편일 거라는 믿음이 첫 번째가 필요하고, 2번째는 성적인 매력이 필요해요. 이 2가지는 우선적으로 갖춰줘야 됩니다.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개인차가 좀 있을 것 같아요. 2가지만으로도 애인 관계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좀 더 많은 조건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뭐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대략 이러한 요소들이 조건을 갖추게 되면은 이로 인해서 애인 관계가 될 수 있고, 그 관계가 견고해지게 되면은 호감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호감이 계속 커지게 되면은 어느 순간부턴가 상대를 위해서 무엇이든 해줄 수 있는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해요. 보통 이 시기쯤에 애인 간에 서로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이 감정을 사랑이라고 말하면 그게 사랑인가요? 내가 사랑이라고 하면 그게 사랑이지. 근데 사실 이거 그냥 무대포 논리인 거거든요. 내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른 거니까. 근데 아무 감정이나 다 사랑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관계가 견고해지고 그로 인해 호감이 커져서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생겼을지라도 그 마음이 사랑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 정체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해보고 검증해보는 그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앞에서 방금 제가 내린 사랑의 정의를 토대로 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 마음이 사랑인지를 알려면 그 마음이 계산적이지 않은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상대의 이득을 위함이냐 아니면 나의 이득을 위함이냐를 구분하는 검증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테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현재 애인 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오고 있는 그 이득을 줄여봐 보면 돼요. 그럼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논리로 통해서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나에게 오는 이득이 줄어들어도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다면 이건 진짜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겠죠. 반대로 나에게 오는 이득이 줄었는데 그래서 상대를 위한 마음도 같이 줄어들었다면 이거는 계산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이득을 줄여보는 테스트를 해볼 건데 그 전에 이제 확인해 볼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일단 내가 지금 애인으로부터 어떤 이득들을 받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런데 그 이득들을 보면은 되게 재밌는 사실이 하나 보입니다. 처음에 애인 관계가 형성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관계가 형성되기 위한 조건들이 애인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이득이랑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그냥 조건일 뿐인 거지 사실은
이 애인 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나의 이득이랑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이득이 있어야 이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당연히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 모든 생명체가 원래 어떠한 행위를 하든 간에 보다 더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DNA에 그렇게 등록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다는 게 되게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나한테 어떻게든 이득이 되니까 그 행위를 시도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이제 던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자신의 이득으로 관계를 맺어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봐 보세요. 과거의 애인이나 지금 애인이나 애인을 보고 뭔가 가슴이 뛰고 설레고 하는 이 감정도 나한테 이득이라는 거죠. 성적 매력이라는 이득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팩트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시기부턴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냐는 거죠. 그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계산적이지가 않은 게 정말로 확실하냐는 거예요. 왜냐면 애초부터 이득에서 시작된 마음인 거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갑자기 계산적이지 않은 마음을 갖는다는 게 이게 좀 말이 안 맞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가 지금 상대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진짜 상대를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나에게 오는 이득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상대를 위해 주는 건지를 검증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나에게 오는 이득을 한번 줄여보자는 거죠. 여기서 되게 이제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는데 테스트를 따로 해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자연의 세계에서 이 테스트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성적 매력에서 오는 이득이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잖아요.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호르몬이 분비되는 기간이 2년, 3년을 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성적 매력이 줄어드는 것 자체가 테스트가 저절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황이에요. 상대를 위한 마음이 계산적인 마음일 때입니다. 이제 자연에서 테스트가 일어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는 이제 상대가 나에게 주는 성적 매력의 이득이 너무 크니까 나머지 조건의 이득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죠. 이 성적 매력의 이득만으로도 충분히 이 관계가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성적 매력의 이득이 줄어들게 되죠. 이득의 총량이 줄어들게 되니까 다른 조건들의 이득이 점점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찾게 되는 거죠. 이제 성적 매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제 티키타카가 안 되는 게 보이고 성격이 안 맞는 게 보이고 사회적 능력이 좀 아쉽고 유머 코드도 완벽하게 안 맞는 게 아쉽고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 매력 조건에서 이득이 감소한 만큼 다른 조건의 이득들이 낮았다라는 게 이제 계산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조건의 이득들을 총합을 계산을 해보니까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죠.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관계를 끝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헤어지는 과정이에요. 자, 제가 이거를 그림을 통해서 분석적으로 설명을 하긴 했는데 사실 이 장면이 주변에서 정말로 흔하게 볼 수 있는 커플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긴 하지만 이걸 나쁘다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극히 본능적인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지구상의 모든 동물의 DNA는 이득을 향하는 방향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계속 맺고 유지하려는 명분이 있으려면은 이득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도파민의 그 이득이 점점 떨어지고 다른 조건들도 이득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헤어지는 선택을 하는 것이 자연의 질서의 관점에서 되게 합리적인 선택인 거죠. 두 번째 상황이에요. 내가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계산적이지 않은 마음인 거죠. 상대 자체를 위하는 마음일 때입니다. 이 상황에서 테스트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이 계산적이지 않은 마음을 갖는 게 본능에 역행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보기가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쉽지가 않은데 그나마 적절한 예를 든다면 이걸 것 같아요. 아빠가 내 아이를 키웠는데 몇 년이 지나고 알고 보니까 아내의 외도로 인해서 친자가 아니란 걸 알게 된 거죠. 이때 아빠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부모 자녀 관계를 형성하는데 가장 강력한 조건의 이득이 바로 혈육 관계라고. 왜냐하면 이 혈육이라는 게 종족 번식에 이득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득이 사라졌다. 이 관계를 이어갈 이유가 없어지죠. 그런데 일부 아빠들은 이 아이를 그대로 품고 갑니다. 종족 번식의 이득이 사라졌어도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계산적이지 않은 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진짜 봐야 할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이 남의 자식을 그대로 내 아이로 받아들여서 품고 가겠다라고 한 이 아빠의 결정이 있기까지 이 아빠에게도 나름의 고통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종족 번식의 이득을 버리는 고통이겠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은 계산적이지 않은 마음이라는 게 나의 이득이 줄어도 너를 위해 줄 수만 있어
있으면 난 아무렇지 않아가 아니라 나의 이득이 줄어서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위하는 선택을 한다. 이게 계산적이지 않은 마음의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몸에는 이득을 추구하는 DNA가 내재돼 있어요. 그래서 이득이 사라지면 당연히 고통을 느낀단 말이에요. 마음속에선 이미 엄청나게 이득과 손실이 계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이득보다 손실이 크다 그런 계산 결과가 이미 나왔어도 그래도 상대를 위하는 행동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이제 본질이라는 거예요. 계산적이지 않은 마음도 고통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이 관점을 토대로 해서 봐볼게요. 계산적이지 않은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에요. 이 상태에서 테스트가 한번 진행이 돼 볼게요. 이런 이득이 하나씩 줄어드는 상황이 와도 이득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고통을 그대로 감수하더라도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여전히 변치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계산적이지 않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직 부족해요. 왜냐하면은 이 8가지 중에서 어느 수준까지를 견뎠을 때 계산적이지 않은가라는 거에 대한 이 부분이 되게 애매하게 남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사귄 지 3년이 넘어서 이제 성적 매력의 이득이 사라졌어요. 지나고 보니까 애인이 자신감도 없어 보여요. 직업에 대한 열정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내가 그냥 어떻게든 이득이 사라졌어도 고통을 감내하고 그냥 여전히 변치 않는 마음으로 이렇게 위해주는 행동을 하는데 어느 순간 유머 코드도 안 맞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 관계를 끝내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된 순간에 계산적인 행동이 돼버리잖아요. 왜냐면 이득이 줄어서 관계를 끝난 거니까. 참 애매한 거예요. 이 기준이. 이 어느 선까지 내가 감내할 수 있는가를 과연 계산적이다, 계산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 기준이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상대적인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저는 앞에서 사랑을 정의했을 때 분명히 시대가 변하지 않는 누구나 납득할 만한 사랑의 절대적인 고유한 속성으로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산적이지 않다라는 개념이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딱 한순간밖에 없습니다. 언제? 모든 조건에서 오는 이득을 초월할 수 있을 때밖에 없어요. 이때만 계산적이지 않다라는 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상대로부터 오는 모든 이득이 다 사라져서 그 손실로 인해서 이제 내 DNA에 있는 모든 고통이 이제 내가 느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이제 변치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야 비로소 이제 절대적인 기준으로서 시대가 바뀌어도 계산적이지 않은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준의 잣대를 들이대게 되면은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애인 상대가 나에게 주는 믿음의 이득이 없어져도 나는 여전히 상대를 위해야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상대가 바람을 펴도 내가 상대를 사랑한다면 그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상대를 위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이 수준까지 되려면 거의 인간관계를 초월한 신의 영역에 가까운 그 감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런 관계를 초월하는 감정을 갖는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에서 계산적이지 않으면서 상대를 위하는 마음, 이 사랑이라는 게 이상향에 가까운 개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산적이지 않은 마음이 이 사랑이라는 게 이상향에 가까운 개념이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상향의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란티어의 관점으로 생각을 한다면 문제 정의를 지금 잘못한 거예요. 너무 이상향적인 개념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좀 더 현실적인 개념으로 다시 재정의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보통 이제 문제가 막혔을 때 다시 온톨로지 그 층으로 되돌아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정의, 이 사랑의 온톨로지를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정의를 한번 계속 들여다 봐봤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게 애초에 감정의 카테고리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계산적이지 않으면서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계산적이지 않으면서 상대를 위하는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아이디어가 들더라고요. 인류의 역사에서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이 위대한 사랑이라는 개념이 애초에 인간의 감정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이상적인 상황을 말했던 게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사랑을 감정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마음속에 반드시 품어야 되는 감정이 되게 되는데, 그런데 인간은 계산적이지 않은 마음을 품는다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정이 아니라 상황으로 정의를 바꾸게 되면 이땐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적이지 않으면서 상대를 위하는 상황은 그게 마음이 아니라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다가가기 위해서 적어도 노력을 해볼 수는 있는 거죠. 관점이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감정의 성격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상황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기준이 명확해지게 되니까 누구의 말이 모순인지도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가야 할 방향이 현실적으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데이터들을 온톨로지화하고 계속 테스트를 했죠, 우리가. 그리고 온톨로지도 중간에 수정을 하고 그러면서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최선의 방향을 찾게 된 거예요.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나에게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생겼을지라도 여전히 계산적인 마음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이득에서 시작이 된 마음이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계산적인 마음이든 계산적이지 않은 마음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성적 매력도 줄어들고 다른 영역의 이득들이 줄어들게 되는 자연의 테스트를 받게 될 것이고, 그게 본능적으로 다 계산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득이 사라지는 고통을 우리는 다 느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선택지는 두 개뿐이에요.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이 관계를 정리할지, 아니면 고통을 감수하면서 계속 상대를 위해줄지.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은 사랑의 상황으로부터 멀어지는 행동을 할지 다가가는 행동을 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을 하고 싶다라는 이 고객의 문제에 대한 최선의 결정은 사랑의 상황에 다가가는 행동을 하면 될 뿐이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만이 사랑에 진짜로 다가가는 최선의 결정이 되는 것이죠. 왜냐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상황이니까. 결론을 얘기하자면은 이 테스트를 통해서 이 사랑을 위한 이 온톨로지 구조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월해야 하는 것들, 이 레이어가 단단해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고통을 감수하고 견뎌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고객이 설정한 이 사랑 문제에 대한 온톨로지가 최적화가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사랑 문제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해결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슬라이드, 이 시스템을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봐 보세요. 팔란티어가 시스템을 구축해 갈 때 왜 문제를 중심으로 구축해 가라고 하는지 느낌이 딱 오시나요? 이 슬라이드의 왼쪽 편에 있는 게 다 문제들이거든요. 문제들을 초월해 나감으로써 이 사랑이라는 완전한 솔루션에 점점 다가가는 그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핵심이에요. 이 슬라이드가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슬라이드 내용입니다. 이렇게 온톨로지가 이제 완벽하게 구축이 되면은 이제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게 돼요. 이러한 온톨로지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서로 사랑하라는 이런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온톨로지화돼서 바뀌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라. 널 사랑해라는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너라면은 사랑이라는 것에 내가 한번 도전해 볼게. 감정이 아니라 상황이니까. 요즘에 이제 제가 즐겨 듣는 노래인데 이 노래 가사가 이렇거든요. 사랑은 언제나 그곳에 우리가 가야 하는 곳. 노래를 듣고 저도 이제 알게 된 거죠. 이소라님의 사랑 온톨로지가 제 온톨로지하고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을